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7월 25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뭐 최근에 소식을 접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전자전기를 이제 대형 전자전기를 국내 개발하기 위해서 데모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유형의 비행기를 개발하려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30년대 한 중반까지 개발하겠다는 건데, 데모 사진에서 보시는 이 비행기도 미국의 전자전기로 이런 유형으로 이제 등장된 것은 작년 정도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소식을 이제 접하면서 제가 과거에 정리했던 것을 쭉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전자전기, 제가 이제 KF-21의 개발에 관련해서 향후 어떤 기종들이 개발돼야 되느냐, 파생 기종들 이야기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중형 항모용으로 나오는 KF-21 항모 버전이죠, N. 그와 동시에 빠지지 않고 항상 제일 먼저 등장했던 것은 사실 이제 항모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중형 항모 이야기가 본격화되지 그것도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준비는 물론 많이 해왔지만 항상 언급되는 게 있었어요. 전자전기, KF-21 전자전기. 미국에도 보면 이제 F-18을 기반으로 한 전자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전기는 기본적으로 언뜻 말을 들어보면 되게 방어적이고 수비적인 그런 기체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공격적인 겁니다. 공격을 할 때 동반하는 거거든요. 수비하고는 상관없이 공격을 할 때 수비를 하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기체입니다. 그래서 KF-21의 전자전기, 미국의 FA 기반의 그 파생형 기종 같은, FA-18 기반의 파생 기종 같은 걸 만든다는 것이 거의 우선순위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가 지금 감이 잡히거든요. 이 전자전기 사업을 보면서.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고, 최근에 보여드렸던 어떤 새로운 기종의 어떤 무인기, 그리고 KF-21과 같이 동반해서 편대 비행을 하게 되는 MUMT 기반 무인기를 설명하면서 국방과학기술원에서 뱃속에 탑재된다, 이런 언급을 했던 걸 제가 며칠 전에 소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처음이신 분은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무점이 풀린다. 그 모든 걸 종합할 때 KF-21을 기반으로 한 전자전기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대형 전자전기는 만든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번에 이제 과제가 제시된 것처럼. 그리고 KF-21 스스로를 방어하는 전자전기는 다른 특별한 별도 기종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 MUMT 방식으로 해결한다. 이런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린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이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당연히 개연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충분히 참고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예. 전자전이라는 부분이 좀 어려워요, 설명하기가. 제가 당연히 깊이 알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이 흐름을 따라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게 이제 난 거죠. 며칠 전에 난 겁니다. 한 10일 됐네요, 벌써. 미군의 의존에서 벗어나자 1조 9천억을 들여서 한국형 전자전기 올해부터 개발한다. 그래서 4대를 개발하기로 했어요. 예, 보면은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게 어떤 기종이냐, 지금 전자전기가 이런 형식으로 나온 것은 미국계 처음이고, 그다음 우리가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뭐 공중 조기 경보기나 이런 것들은 이런 이제 비즈니스 젯 기반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전자전기가 이런 식으로까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미국의 EC-37B라는 것이고, 24년 작년 8월부터 배치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국산 기술로. 당연히 비행기는 수입입니다. 미국의 이 비행기도 캐나다의 걸프스트림 G550 기반입니다. 우리는 G650인가? 뒤에 좀 나오겠습니다만, 이거보다는 최신 기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 젯을 기반으로 하게 되는 이유는 이걸로도 된다는 겁니다. 작은 기체라도. 과거에는 다 컸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거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예전에는 바보라서 엄청나게 큰 기체 막 보잉 737 이런 걸로 했느냐, 또는 수송기 기반의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공중조기 경보기 같은 것도. 왜냐하면 전자전기나 공중조기 경보기나 핵심은 레이더거든요. 큰 기체가 작은 기체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전부 다 레이더가 이제는 A사 방식으로 다 바뀌었다. 그래서 옛날 방식보다 훨씬 고출력이 나오면서도 전기 소모가 적다. 예, 그래서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은 기체에서 발생되는 적은 제트 엔진에서 나오는 전기로도 충분하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볼게요.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 2조 원, 25년부터 34년. 자, 여러분 이제는 이제 집중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체계 개발 사업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그 앞에 탐색 개발이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탐색 개발이 진행이 돼서 70% 이상의 기술 수준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시작이 되면은 뭐라고 할까?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딱딱 맞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제작 대수는 총 4대인데 기본형 2대와 성능 개량형 2대. 이거를 여러분 이건 별거 아닌 이야기 같지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천궁도 지대공 미사일 말씀입니다. 천궁 1, 천궁 2, 그럼 천궁 3까지 이렇게 가죠. 자, 그래서 현재 필요한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종을 개발해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상용화하면서 이제 배치를 하면서 나오는 문제점을 또 잡으면서 또 방산업체는 돈을 좀 만지면서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그 다음 개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없고 차근차근 정확하게 개발돼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서구에서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해요. 그리고 각각은 다 쓸모가 있어요. KF-21도 그렇게 개발하는 거잖아요. 4.5세대, 5세대, 6세대. 그래서 뭐 잘 모르는 분들은 바깥에서는 다 5세대를 다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4.5세대 개발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바로 5세대를 개발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죠. 너무나 무리한 수죠. 그러면 프로젝트를 망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계적 개발이란 말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벌써 지지난 정부네요. 그때 본격화된 우리의 컨셉이에요. 그것은 연구개발진의 의견을 충분히 우리가 흡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훨씬 안전하고 결과적으로는 개발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기본형 2대, 그다음 성능 개량이 2대예요. 바로 성능 개량을 만들 수가 없느냐? 만들 수 있지요. 그렇지만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형을 2대 만들고 그것을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성능 개량을 만드는 거예요. 성능 개량을 만들면은 그 기반을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되면은 앞에 기본형도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개발한 기체는 당연히 향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체제로 개발이 돼요. 정조 대항함도 그렇잖아요. 우리 해상형 LCM이 개발되면 그걸 넣을 수 있게 앞에가 톡 튀어나오게 수직 발사관 장착 부위를 그렇게 해놨잖아요. 지금 만들고 있는 4.5세대 KF-21도 그럴 공산이 있어요. 다른 무기체계도 다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다 성능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 그런 컨셉을 여러분이 또 이해를 하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 제법 큰 프로젝트입니다. 2조 원이나 드는 거니까 이 2조 원에는 획득 비용이 대략 포함입니다. 우리나라 국방체계 개발 사업의 사업비가 나오는 것은 개발 비용하고 배치하는 것까지 포함입니다.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초도 배치분 포함인 금액인 경우가 많고 이것처럼 4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4대를 다 확보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대에 5천억 정도 되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싸죠. 예. 아마 지금 한국형 호위함 3 충남급 정도 가격이 한 4, 5천억 될 거예요. 자, 뭐 그 정도 여러분이 이제 맥락을 이해하시라고 제가 한 말씀 드려봤고요. 자, 경쟁업체는 이제 대한항공하고 LIG 넥스원이 한 팀이고 하나는 기체를 개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전에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점은 없어요. LIG가 이제 전자전 장비를 만드는 거고 경쟁업체는 카이 그리고 하나 시스템인데 지금 이 전자전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기업은 제가 봐서는 LIG 넥스원이거든요. 우리 전자전 KF-21에 들어가는 전자전 시스템을 여기서 만들고 있거든요. 해상에서 함정에서 쓰는 함정용 전자전 시스템도 여기서 만들고 있어요. 예,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우리 지난번에도 몇 번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F-16 개량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A사 레이더를 장착하고 전자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요. 근데 A사 레이더가 들어가게 되면서 전자전 시스템이 상당히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전자전 시스템 자체도 레이더였거든요. 그 과거의 시스템은 뭐냐면
폐사 방식의 레이더 또는 기계식 방식의 레이더가 비행기용 레이더가 따로 있고 그다음 전자전용 레이더가 전자전 포드에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게 A사 레이더가 되면서 비행기 자체의 A사 레이더가 전자전 장비의 주요 레이더로 작동을 하게 되면서 전자전 장비가 작아지게 되고 향후 뭐 5세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몸통으로 숨어 들어가요. 대신에 두 개를 인터그레이션 해야 되는 거죠. 한 회사가 만들어야 돼. 이제 쉽게 말해서. 예. 그런데 지금 F-16을 개량하는 데 있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왜 A사 레이더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두 업체가 버벅대고 있다. 그것이 공식 세미나상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LIG에서 손들고 이야기했습니다. 몇 년 전에 윤석열 정부 출범하던 그 시기에 22년도에 세미나에서 제가 본 내용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우리가 관여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우리가 그 프로젝트 일부를 우리가 하청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의 LIG 실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비행기의 한계는 뭐냐? 전자전 시스템이 되려면 상대방보다 결국에는 파워 게임이에요. 누가 레이더파를 더 강력하게 쏘느냐? 작은 기체에는 전기 출력이 그만큼 안 나온다. 물론 A사이기 때문에 과거 방식보다 훨씬 세게 나오죠. 그래서 KF-21 자체의 전자전 능력만 해도 상당할 거예요. 강력한 레이더를 싣는다는 것은 전자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걸 의미하거든요. 자,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은 LIG 넥서원이 이 탐색 개발 같은 걸 같이 했을 가능성이 크다. ADD랑 그렇게 됐으면 체계 개발도 저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회사니까. 그래서 요 MBC 같은 MBC 보도를 보면은 LIG가 이걸 할 것 같다. 전자전 장비를. 그러면 팀을 누구랑 짰느냐면 대한항공이랑 짰으니까 대한항공하고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주식 같은 데서는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누구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 예상은 상당히 쉽다. 이런 이제 지식을 기반으로 깔고 보면은 자, 과거에도 이런 이제 비즈니스 jet을 사가지고 우리가 개조를 한 경험이 있고, 이게 보면 이제 백두 체계, 이것도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 국정원에서는 이런 기체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것도 백두 체계 정찰기 2차 개발 사업이고, 26년까지, 이게 21년에 결정된 거죠. 26년까지 4대 확보예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확보하는 거고, 이거 국내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도 비즈니스 기반이에요. 프랑스 다소 팔콘 2000 LX S 기반인데, 이것은 통신과 신호 감청용 첩보기입니다. 신호 하면은 전화 도청, 무선 통신, 유선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선도 도청을 하더라고요. 그 명령 체계 도청하는 거고, 스위치 껐다 켰다 하는 것도 도청이 된다고 그래요. 예, 이거는 바깥으로 알려진 사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기체를 이미 개조한 경험은 있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전자통신의 강국이지 않습니까? 전자통신의 강국. 그 실력이 아낌없이 들어갔다. 그런 지가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최소한 지금 미국 기체가 최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 동등 이상의 성능을 당연히 구현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봅니다. 자, 기반이 되는 기체는 G650이고 아까 미국 기체는 G550이었죠. 우리가 이제 뒤에 개발을 하기 때문에 더 최신 기종을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거 보면 항속거리가 기본적으로 10,000km 정도 나오고 최대 채공 시간이 11시간 정도 돼요. 자, 이거는 여러분 밑에 사버 글로벌 아이도 같은 기체를 쓰거든요. 걸프스트림. 지난번에 이제 이것도 몇 년 전에 우리가 쓰고 있는 피스 아이가 사실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공중 조기 경보기죠. 요즘은 공중 조기 경보기 가지고 웬만한 걸 다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체가 되게 다원화됐던 게 지금 통합되는 추세예요. 글로벌 아이만 하더라도 위에 보이면은 뭐 이렇게 약간 나무젓가락처럼 붙여놓은 게 A사 레이더거든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저게 이제 공중 조기 경보기죠. 근데 이 배 쪽에 보면 또 동그란 게 또 붙어 있거든요. 지상도 보고요, 해상도 봐요. 예, 이게 사 레이더거든요. 사 레이더는 레이더파를 해서 지상을 싹 이렇게 스크리닝을 한 다음에 그것을 화면으로 다시 이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화면으로 복구시키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목표물도 찾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밀리미터파 레이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이것은 A사 레이더로 오면서 가능해진 것이고, 여러분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KF-21 A사 레이더도 동시에 그들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동시에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바다도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세 군데 다 나눠서 보면은 탐지 거리가 짧아지긴 해요. 거기서 이제 주요 목표물이 딱 잡히면 그게 하늘이든 땅이든 해상이든 그쪽으로 빔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되면 해상도도 높고 훨씬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A사로 들어가면서 모든 게 디지털화되면서 가능해졌던 거예요. 옛날에 이 세 개가 다 각각 다른 레이더가 필요했었거든요. 덩치도 훨씬 크고 전기도 훨씬 많이 먹고 고장도 잘 나고 전기도 많이 먹는 기체가 커질 수밖에 없었고 기체가 분화돼 나왔었다는 거예요. 해상 초계기가 해상 대잠 헬기 같은 게 있잖아요. 대잠 헬기 해상 레이더가 달려 있거든요. 그 별도의 비행기였고 지상 전투 통제기가 또 따로 있었어요. 조인트 스타스라는 거. 그리고 공중 조기 경보기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이 거의 통합되는 분위기예요. 많은 부분에서. 그렇다고 해상 초계기 같은 건 기본적으로 대잠 초계기이기 때문에 대체되지는 않겠지만 기체 수가 줄어들게 돼요. 그런 것이 작은 기체에 다 구현이 가능한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게 뭐냐면 사브 글로벌화가 저는 그 당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결국 안 됐어요. 안 됐고 그때를 선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국산화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결론이 국산화였어요. 왜? 요구 성능에 뭘 못 맞춘다는 게 이유였어요. 기체는 같은 기체였을 거예요. 레이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기술 이전도 많이 해주려고 했었거든요. 사브가 그때. 근데 우리 안 했다. 우리가 이거 더 나은 거 만들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더 싼 값에. 그래서 결국 얼마 전에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공중조기 경보기는 무인기로 한다. 예. 자, 그것은 이제 방어 무기거든요. 유인기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가 원하는 방어하는 상공, 특히 우리나라 상공에 24시간 동안 띄워놓고 그걸로 살펴본다. 내려올 필요도 없고 화장실 갈 필요도 없고 밥 먹을 필요도 없고 잠을 잘 필요도 없다. 24시간 채공하면서 본다. 그걸로 대체한다. 나머지 레이더는 우리가 다 할 줄 안다. 왜? KF-21에서 다 해봤으니까. 그걸 더 강력한 레이더만 개발하면 된다. 강력한 레이더는 뭐냐? 기존 레이더를 겹치면 된다. 아기 레이더를 숫자를 늘리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컨셉에 딱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네, 그리고 우리의 전자통신 기술을 그대로 다 쓸 수 있는 거.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공중조기 경보기는 무인기로 대체를 했는데 왜 전자전기는 무인기로 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자전기는 공격기예요. 공격 편대에 동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급의 기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장기 채공할 필요는 없어요. 왜? 전투기가 24시간 떠 있는 거 아니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소형기가 오히려 적절하다. 그리고 항속거리도 충분히 나온다. 일반 전투기의 항속거리보다 훨씬 길잖아요. 한 2배 가까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 파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공격이 보통 보면 1파, 2파, 여러 파로 나눠서 벌어지거든요. 그것을 여러 개를 소화할 수, 소티가 여러 개 소위 말해서 공군용어로 소티가 여러 개 발생하는 동안 전자전기는 한 대만 있어도 된다. 그 정도를 해줄 수 있는 항속거리며 채공 시간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대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공격기이기 때문에 무인기처럼 그렇게 뛰어놀 수가 없다. 훨씬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다. 예. 그리고 전투기를 따라갈 정도의 기동력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현재 무인기에는 그렇게 대형 무인기가 없다. 최소한 인도 크기는 돼야 되니까. 자,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전자전기는 이런 식으로 간다. 공중조기 경보기는 무인으로 가는데,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거 한국형 조인트 스타스라는 거, 이것도 그냥 같은 기종 쓰잖아요. 글로벌 걸프스트림 G550, 봉바르디에 글로벌 6500, 다 비즈니스 제트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옛날 한다고 했었는데 이 프로젝트도 아마 무인기로 대체됐을 수 있어요. 공중 조기 경보기랑 통합됐을 수도 있어요. 이걸 무인기로 하게 되면 값이 엄청나게 저렴해지는 거죠. 자, 이것도 전자전기와는 다르게 이건 지상 작전을 통제해 주는 거죠. 높은 고도에서 오래 머물면서. 그래서 이것은 공격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인기로 충분히 대체될 수 있어요. 무인기로 되면 일단 조종사에 들어가는 어떤 귀중한 자산을 절약이 되고 비행기 값이 엄청나게 저렴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사 레이더가 등장하면서 이거 보시면 이게 지상 작전 통제기니까 레이더가 뱃속에 붙어 있잖아요. 아까 사브의 글로벌 아이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공중 조기 통제기니까 레이더가 등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배에도 붙어 있거든요.
이걸 더 소형화시키면서 그게 다 가능해진 것이고 30년이나 30대 초반까지 우리가 지금 초저궤도 인공위성 실시간으로 한반도 전역과 주변 영역 그죠? 중국의 핵심부와 일본, 대만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상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올리는 개수에 따라서. 자, 그게 되면 한반도 주변 전장에서는 실시간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무인기는 보조 전력 정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거예요. 인공위성 체계. 거기다가 무인기하고 결합 상태. 그러면 완벽하게 실시간으로 본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전기는 달라요. 우리가 전투기를 가지고 적진에 들어가서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자전기가 따라가 줘야 되고 전자전기는 공격 편대의 한 부분이다. 네. 그래서 전투기하고 보조를 맞춰야 된다. 많은 행동 범위나 어떤 상황의 전개가 전투기의 호흡이 맞춰줘야 된다. 이런 후방에서 존재하는 정찰기나 아니 지상 통제기나 또는 공중 조기 경보기 같은 우리 안전한 후방에서 작전하는 그런 비행기는 무인기로 대체될지언정 유인 공격 편대랑 동반하는 전자전기는 그렇지가 못하다. 그걸 대체할 만한 기체가 향후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으로서는 불가하다. 비즈니스 제트급의 무인기는 아직 없는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예. 자, 그 정도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자전이라는 것의 맛을 약간 보자면 제가 예전에 좀 소개드린 게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월남전에서 미군이 분석한 자료입니다. 월맹군이 갖고 있는 다청 방공망입니다. 우리 그냥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 생각하셔도 돼요. 위에 LSM도 중간 단계, 그 다음 종말 단계, 천궁, 개량형, 천궁 쭉 내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한국형 아이언돔까지. 예. 자, 그것을 돌파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방 관계자들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는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세미나 자료 같은 데서도 좀 더 광범위하게 그 인식이 퍼질 거라고 봅니다. 즉 5세대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라는 F-35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최신 방공망에 취약하다, 걸린다, 격추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는 공공연하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F-35라는 비행기가 되게 애매한 기종이 된 것입니다. 거기가 스텔스 도료만 발라도 비행기 무게가 1톤 늘어갑니다. 그리고 엔진이 지금 부조화되어 있잖아요. 엔진이 출력을 충분히 내지 못하죠. 바깥에 무장을 달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기존 무장, 내부 무장도 큰 무장을 달지 못해요. 심지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바깥에 달아야 됩니다. 기동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레이더는 다 잡을 수 있어요. 5세대 전투기로. 목숨 걸고 들어가야 돼, F-35도 이제. 그래놓고도 커다란 타격력은 나오지가 못해요. 상대방 A사 레이더를 장착할 전투기라도 만나면 개죽음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F-35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아파치 헬기 계약 파기한 것처럼 F-35 계약 중단에 대한 이야기 충분히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F-35의 위험성이 더 이상 스텔스성이 더 이상 모든 걸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군 내부에서 나오는 걸로 봐서는 거기 돈이 들어가는 게 4조 원입니다, 여러분. 사는 데만 유지 보수하면 10조 이상이 매년 굴려보면은, 그리고 내부적으로 데이터 다 충족되어 있을 거, 지난 40대 운용하면서 다 쌓여 있을 거고, 이번 20대 도입하는 것은 과감히 잘라야 됩니다. 자, 그런 기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방공망은 무섭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LSM이나 천궁 미사일 같은 것에 한번 걸리면은 이제는 미사일 탄두에 A사 방식의 레이더 탐색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밍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예. 그리고 레이더 성능이 좋아지면서 뭐 체프나 플레어 이런 걸로 회피하기도 어렵다. 걸리면 죽는답니다. 이제 그것이 공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전자전기는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구현해야 되느냐 상당히 신박합니다. 이것도 세계 최초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 추정이 맞다면. 그래서 당시에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 제공한 대공 미사일, 레이더 유도 대공 미사일, 지금보다 현저히 후지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신무기. 그래서 B-52 폭격기가 많이 떨어집니다. 뭐 그 외에 다른 기종도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전자전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거든요. 초기지만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자,
라인베커 2를 할 때 그때 이미 이제 저게 대공 미사일 위협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구성으로 갑니다. 기체 구성을 보세요. 이게 요즘에도 이 컨셉은 같을 거예요. 여러 기체가 이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역할들은 다 해줘야 될 거예요. 40대에 B-52가 떠요. 그 다음 F-111이라고 옛날 가비닉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좀 대형. 그게 5대가 갑니다. 이것의 역할은 뭐냐? 제공으로 비행해가지고 미그 21 공군 기지를 폭격하게 돼요. 그래서 미그 21이 뜨지 못하게. 자, 그 다음 EB-662 세대가 떠요. 저것은 전자전기입니다. 이 전자전기의 목적은 뭐냐? F-111이나 밑에 떠가 있는 F-4 또 와일드 위즐 이런 비행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 이미 이 당시 B-52는 전자전 세트가 전자전 포드가 달려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는 공격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역할은 뭐냐면은 F-111을 말씀드렸고 F-4 같은 경우는 여러 대가 날아가면서 플레어를 쳐요. 일단 하늘에 원통을 만드는 거예요. 플레어 원통을. 그러니까 폭이 몇 킬로, 길이가 수십 킬로 되는 걸. 그래서 상대방이 지대공 미사일을 쐈을 때 근접신간이 그 플레어를 오판해서 체프나 플레어를 오판해서 먼저 폭격이 폭발이 일어나게. 그래서 플레어와 체프로 만든 이 하늘의 공간, 원통형 공간을 통해서 공군기들이 진입할 수 있게. 요즘으로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거지만 그렇게 했고요. 밑에 있는 와일드 위즐 같은 경우는 8대나 갔잖아요. 이거는 용도가 이게 뭐냐면 앞에 이제 전자전기의 보호, F4가 쳐놓은 어떤 회랑을 거치면 지나가면서 대레이더 미사일을 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뚫고 올라오면은 B-52는 자체적으로 이제 제밍 기능을 갖고 있다. 전자전 보호 능력을, 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전자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구성으로 간 거예요. 이런 구성으로. 복잡하죠. 지금도 아마 대규모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미군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다 부여받아서 단순화됐겠죠. 아니면 통합됐든지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자전기를 가지는 거예요. 이 중에 핵심은 전자전기거든요. 전체적으로 전자전기를 멀리에서 지켜주고 개별적으로는 각각의 전투기가 전자전 능력으로 자기 몸은 스스로 보호한다. 그래서 이중막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봐서는 3중막, 4중막을 치는 것 같거든요. 예, 이것이 제가 이 데이터를 쭉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지금 우리 전자전기의 요청사항 그리고 그들이 자료 화면으로 제시한 걸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당시 이런 데이터들이 있었습니다. 전자전기가 어떻게 편대 비행을 해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방어막을 칠 수 있느냐. 그 당시에는 위력이 상당히 작았을 거라고 봅니다. 또 동시에 상대방도 제밍하기가 쉬웠어요. 예, 제밍이라는 것에 처음 노출됐기 때문에 그 당시 소련의 지도경 미사일도. 예. 그리고 그때 동원됐던 EB-66 전자전기가 방어막을 치게 되면 전파에 방어막을 치게 되면은 균일하지는 않지만 대충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편대 비행을 적절하게 해서 아래 위로도 있겠죠. 적절하게 해서 최선의 방어막을 구축해서 이것은 같이 가는 다른 전투기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각각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북베트남군의 공군기지를 폭격할 때까지 안전하게 가급죠. 예. 자, 이번에 이제 어떤 흘러나온 뉴스를 보면은 군이 제시한 전자전기의 성능 요구 조건을 보면 전파방해 거리가 250km로 설정돼 있다. 예. 예전에는 B-52 때만 하더라도 날아가면은 거기서 이제 방해 전파를 강하게 발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어하는 지대공 미사일 쪽에서 레이더를 보면 그 하늘이 전부 다 하얗게 된다. 즉 목표물 탐지가 안 된다. 자, 이런 거였고 지금은 A사의 시대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위치만 명확하게 알면 그냥 무작위로 사방으로 다 퍼뜨리는 게 아니고 레이더 위치가 파악이 되면 그 점을 정확하게 때릴 수도 있어요. 왜냐? 빔을 모으면 멀리 가고 강해지거든요. 그게 A사의 특징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언뜻 비춰지지만 보도 내용에도 위에 인공위성에서 일단 어떤 주파수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감지를 한다. 즉 우리 초저궤도 인공위성도 그런 레이더 정도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전자전기한테 그 정보가 가는 거예요. 왜? 요즘은 레이더의 주파수를 계속 바꿀 수 있으니까. 자, 그걸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그럼 우리 전자전기도 그에 해당하는
실시간으로 전파를 바꾸면서 상대방을 공격한다. 목표까지 지정하면서. 자, 그것이 전자전기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250km 정도면 지금 뭐 S-400이나 S-500 같은 대공 미사일, 제가 봐서 북한은 S-300급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한 200km, 200 몇십 km 거기 아슬아슬해서 걸려요. 경계선에. 왜냐하면 우리 LSM 같은 게 지금 한 300km 정도 될 거예요. 그 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S-300을. 그래서 이것은 아무 이유 없이 250km,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250km로 정해지진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주변국이 가지고 있는 최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사거리 정도가 상정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네. 자, 이것은 우리 이제 ADD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보여주는 요즘의 전자전의 특색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걸 몇 년 전에 취합을 한 자료인데 그때 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자, 위에 거는 보실까요? ALQ200이라는 것은 지금 LIG 넥슨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국산화해서 국내에 있는 기종에 붙이는 전자전 포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게 이제 KF-21이 되면은 저게 이제 KF-21의 A사 레이더랑 통합이 되니까 전자전 능력도 훨씬 세졌을 거예요. KF-21 스스로의 전자전 능력도. 자, 상대방의 주파수를 알고 상대방이 어디서 쏘는지를 알게 되면 그 레이더를 공격하면서 간다. 이거는 일단 접근전일 때 가능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소개하는 전자전기는 250km 뒤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보호 속에서 전투기가 더 접근하고 추가로 발견되는 저게 레이더파, 추가로 등장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요즘은 대공무기가 워낙 다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 커버가 되지만 100% 커버가 안 되죠. 가까이 갈수록. 그래도 예, 자, 그런 걸 대응하는 것이고 KF-21은 그게 훨씬 더 강력하게 대응이 될 것이다. 자, 그거는 전자전 상황에서 충분히 이해가 돼요. 상대방 주파수 파악해서 우리 딱 맞는 주파수로 해서 때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밑에 거는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허위 표적이라는 게 있어요. 허위 표적. 이거예요. 나는 주파수를 변조하면서 상대방을 때려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잘 못 봐요. 그냥 보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도.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레이더 갖고 안 되면 저 레이더를 갖고 한다든지. 또 다양한 주파수 레이더를 동시에 쏜다든지. 예. 뭐 요즘 또 스텔스기를 잡는 그런 레이더 방식도 급격하게 일반화되고 있거든요. 저렴하게. 우리도 그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텔스기를 잡는 레이더를 제밍하는 방법까지 연구하는 과제가 보이거든요. 자, 어쨌거나 이 밑에 거 보면 허위 표적을 만든다. 나는 숨으면서 여기 손오공이 머리카락 뽑아서 던지듯이 분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허상을. 그래서 나한테 날라오는 대공 미사일. 일단 대공 미사일이 발사되면 이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 들어가는 레이더 탐색기가 요즘 고급화됐고 제밍에도 엄청나게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체포나 플레어에 잘 안 속기 때문에 이것이 날라왔다는 것은 내가 거의 위험하다. 그런 경우에는 허위 표적을 만든다. 이 허위 표적을 어떻게 만들 건데? 알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예. 군에서 알려줘서 하는 거죠. 이것이죠, 바로. 이것이 지금 이 내용을, 이 사진을 여러분들 소개 드릴 때마다 조금씩 기능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기능이 무엇인지. 쿠스 RP라고 지난 마덱스에서 소개된 건데, 길이 3m, 무게 200kg. 자, 엊그제 소개드렸던 방사청 자료에서 나왔던 것이죠. ADD 연구원이 말씀하신 KF-21의 몸속에 들어가는 무인기라고. 기존의 쿠스 LW 로얄 윙맨 절대 못 들어갑니다. 예, 그건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번에 전자전기 관련된 자료 화면을 보면은 짐작하실 부분 짐작하시겠지만 이게 바로 그겁니다. KF-21은 전자전을 통해서 나는 감춰요. 그런데도 어떻게 알고 쏘는 미사일이 날라올 수 있잖아요. 나한테로. 상당히 위협적이죠. 그러면 그때는 얘를 내보내는 거예요. 얘가 나는 KF-21이야. 나한테로 따라와. 예. 무인기가 유인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 역할은 로얄 윙맨 LW에도 부여되는 기능인데 그것만 해도 비싸다. 좀 더 저렴이 버전으로 하자. 자, 그렇게 되면 KF-21은 뒤에서 전자전기 지원을 받아요. 접근을 해서 새로운 위험이 발생을 해요. 레이더 신호들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KF-21 스스로의 전자적 능력으로 대응을 해요. 거기다가 로얄 윙맨이 붙어 있어요. 그걸로 전자전기 능력을 해줘요. 또는 자기가 디코이, 미끼 역할을 해요.
그것도 돌파돼서 나오면 최후의 순간에는 얘가 나가서 나 KF-21이야 라고 대신 KF-21로 유인기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자기한테 유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몇 겹이에요. KF-21 한 대 격추시키기가 제 말만 들어봐도 엄청나게 어렵게 되는 거예요. 자, 전투의 특성에 따라서 로얄 윙맨들도 뱃속에 얘들을 하나씩 갖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KF-21 한 대에다가 로얄 윙맨이 보통 4대 5대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4, 5대에 또 쿠스 RP도 같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10여 대의 레이더 좌표가 만들어지는데 그 와중에 KF-21은 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로얄 윙맨도 아깝다가 기본적인 컨셉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소모성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얘를 쓰겠다. 그래서 KA-MD처럼 KF-21 KF-21 하나만을 위해서 쳐주는 방어망이 뒤에 있는 전자전기, 로얄 윙맨, 그리고 쿠스 RP까지 뱃속에서 나와까지 막는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KF-21 전자전 운용 방식이고, 이렇기 때문에 KF-21 전자전 전용기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게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쿠스 RP 같은 기체, 당연히 뭐 쿠스 LW를 말할 것도 없고, 이 RP마저도 비행기의 이 형상을 봤을 때 저게 대공 미사일이 날라왔을 때 미끼용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이 스스로를 예를 들어서 대레이더 미사일이나 이게 지금 음속을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 그래야지 비행기처럼 보일 거지 않습니까? KF-21의 기동 성능을 똑같이 보여야 될 거예요. 그리고 KF-21보다 레이더 파일도 잘 반사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어쨌거나 탄두를 바꿈으로 해서 쿠스 LW처럼 다목적으로 쓸 수 있다. 즉 무장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KF-21의 파생형을 만들어서 전자전기 전용 파생형을 만드는 것보다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다재다능함을 겸비하게 돼요.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다른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맞춰보는 그림으로서는 이게 제일 그럴듯한 그림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MBC에서 소개를 하면서 이 자료 화면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걸 시사해요. 여기 보시면은 KF-21이 날아가고 있었는데 앞에 보이는 좀 큰 무인기랑 뒤에 보이는 작은 무인기들이 쭉 따라와서 이렇게 편대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딱 보시면 KF-21은 복작이에요. 지금 5세대, 6세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뒤에 뭐랄까 편대기들이 붙었으니까 앞에 보이는 것은 당연히 여기에 지금 무인기들은 실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 정도는 충분히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앞에 보이는 쿠스 LW예요, 딱. 네. 저 멀리 보이는 것은 훨씬 크기가 작거든요. 쿠스 RP입니다. 그래서 이제 RP가 이제는 이거의 기능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R은 레이더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P는 영어로 모르겠습니다. penetrator 돌파한다는. 그래서 미끼 역할도 하면서 대레이더 미사일 역할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봐요. 우리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탄두가 들어가서. 왜냐하면 상대방도 미끼가 나와야지 레이더를 오래 켜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대공 미사일이고 상대방이 전자전을 펼치면서 나를 노리고 온다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나의 레이더 기신은 또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의 레이더는 아주 최상급 상대방 입장에서는 최우선 타격 목표예요. 자, 그래서 거기도 껐다 켰다 그리고 또 주파수를 계속 바꿔가면서 본인을 숨기면서 상대방을 잡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살짝 우리를 노출시켜서 상대방의 레이더를 오래 잡아놓을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꼭 내가 발각돼가지고 나한테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그것을 몸으로 막는 그 용도뿐이 아니라 먼저 등장해서 KF-21을 숨으면서 상대방의 위치를 가늠하는 거예요. 레이더를 오래 켜놓게 함으로써. 그래서 이런 이제 복합적인 전술까지 고민하고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 그래서 어제도 다뤘지만 주제로서 우리가 KF-21과 어떤 다양한 종류의 무인기들과의 협업에 대한 생각은 엄청나게 많이 나가 있다 앞으로.
만약 이런 것들이 실현이 그대로 된다 하면은 KF21의 몸값은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래서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6세대 시장을 장악할 준비를 하고 있다. 더 이상 추격이 아니다. 선도한다. 자, 그래서 요거가 제가 좀 확신을 하게 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제 에스코트 잼이라는 개념이 기존에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딱 지금 쿠스 RP에 맞는 거죠. 쿠스 LW도 그렇게 하겠죠. 네. 어떨 때는 최종 단계에서 나를 막아서는 수도 있고, 또 상황에서는 KF21 봉기는 숨기면서 나를 노출시켜서 상대방의 레이더 위치를 파악하게 하고 공격까지 한다. 네, 이런 부분들 에스코트 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의 기능에 딱 맞는 기체가 아닌가. KF21의 몸속에 딱 숨겼다. 어느 순간에 딱 나타나겠죠. 상대방 레이더에는. 왜? KF21 자체는 이제는 5세대, 6세대로 가게 되면 스텔스 기의 기본적인 성능을 갖고 있고 제밍 기능을 통해서 자기는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또 뒤에는 전자전기가 따로 있고 앞에 또 로얄 윙맨들은 또 전자전기 역할을 하는 애들이 개중에도 있어요. 어떤 건 노출시키고 어떤 건 숨기고 상대방 성동 격서식으로 하는 거예요. 즉 KF21 한 대가 예를 들어서 뭐 6대짜리, 10대짜리 이런으로 구성된 편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인기를 가지고. 예.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런 RP가 요단 그림 보십시오. 그 위에 KF21하고 겹쳐지는 게 보이죠. 크기도 딱 맞게 보이죠. 이런 거는 일부러 알려줬다고 봅니다. 어제 ADD 제가 방사청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ADD 연구원이 말씀하신 몸속에 들어가는 기체 쿠스 RP 역할은 상대방의 레이더에 나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 KF21을 방어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레이더를 공격하기도 하는. 네. 자. 요렇게 해서 군에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한테 다 가르쳐줬다고 봅니다. 왜 KF21 전자전기가 안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무인기로서 그 역할을 할 것이고 훨씬 더 다재다능하게 할 것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예,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